자, 세 번째, 조세 부과가 투자자의 위험자산 보유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이냐면요. 투자자들은요, 두 가지 투자 대안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 대안이 있을 거고, 저위험, 저수익 투자 대안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고위험, 고수익 자산만 투자하거나 저위험, 저수익 자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몇 퍼센트 그리고 요거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루어서 투자 자산을 구성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이것이 6대 4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5대 5의 비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대 2의 비중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일정한 비중을 이루어서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러한 위험 자산의 보유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본 가정부터 보고 시작할게요. 어떤 위험 기피자가 W1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W1의 자산을 안전 자산의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는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두 가지 자산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한다 이 얘기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안전 자산은요. 위험도 없지만 수익도 없는 자산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 원금을 깎일, 원금을 잃어버릴 위험도 없지만 대신 수익도 없죠. 그런데 주식과 같은 거는요. 위험하지만 대신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위험, 저수익 자산, 고위험, 고수익 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안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은 각각 0이기 때문에 안전 자산은 리스크도 없는 대신에 수익도 없다라고 가정할 거고 위험 자산은 각각 R과 시그마라고 할 거예요. 따라서 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R이고 위험 자산의 위험은 시그마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 요거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자, 개인은 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안전 자산의 비율과 위험 자산의 비율의 조합을 선택할 건데 자, 우리 주어진 W1의 자산을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얘에 대한 투자액과 얘에 대한 투자액을 합치면 결국 W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안전 자산 비율과 위험 자산 비율을 합치면 전체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를 안전자산 보유 비율을 알파라고 한다면 위험자산 비율은 당연히 1 빼기 알파가 되어야겠죠. 지금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자,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라고 치고 자, 안전자산을 현금이라고 하고 위험자산을 주식이라 했었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금에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주식에 6천만 원을 투자하면 얘의 투자액과 얘의 투자액을 합치면 전체 자산의 액이 나오게 되고 얘가 투자 비중이 0.4니까 얘의 투자 비용은 0.6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합치면 전체 1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이러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투자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궤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가요. 안전자산이 여기에 있고 위험자산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전부 다 안전자산으로만 보유를 하면 리스크도 없는 대신에 수익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요점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없지만 수익도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전부 다 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 위험도는 올라가지만 대신 수익도 높아집니다. 자, 우리 수익은요.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R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10%라고 해봅시다. 자, R을 10%라고 해볼게요. 근데 W가요 1억이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투자자가 1억을 가지고 투자할 건데 이 1억을 전부 다 위험 자산에만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1천만 원의 투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기대 수익의 크기는 1천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1천만 원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나온 거냐?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 한 거죠. 근데
투자금은 W고 수익률은 R이기 때문에 결국 이 1천만 원의 투자 수익금은 바로 R 곱하기 W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대 수익이 여기 이렇게 RW가 오는 겁니다. 자, 100% 전부 다 위험 자산에만 투자한다면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RW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안전 자산과 여기 위험 자산을 반반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자, 0.5 대 0.5 이렇게 가중 평균을 해줘야겠죠. 자, 0.5 대 0이 일단 와줘야겠죠. 왜? 안전 자산은 수익률이 0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0이 옵니다. 바로 안전 자산의 수익률과 자, 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5 대 5로 가중 평균 해줘야 되는데 얘는 RW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각각 반반씩 나누어 투자한다면 그때의 기대 수익은 2분의 1의 RW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대 수익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점 P에서는요, 어떻게 투자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냐면 안전 자산은 빵 퍼센트 투자하고 자, 여기는 100% 위험 자산만 투자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100%는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RW는 RW가 나오겠죠. 자, 이때에는 RW의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투자 비중의 조합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다 연결하면 이러한 기회 궤적이 나온다는 거죠. 기회 궤적은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가중평균해서 도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섞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죠. 1대 99, 1.5 대 98.5, 2 대 98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로 섞을 수가 있는데 그때 도출되는 기대 수익의 크기를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한 것을 기회 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투자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을 그려볼 거예요. 자, 무차별 곡선은요, 가로축이 위험이고요, 세로축이 수익입니다. 자, 따라서 수익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위험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차별 곡선을 그려왔었을 때는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게 x제고 얘가 y제여서 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욱더 높은 효용을 나타냈어요. 근데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X제도 많이 소비할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지고 Y제의 경우에도 많이 소비할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진다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원점이 여기가 원점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하면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욱더 높은 효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좌표축이 달라요. 왜냐하면요, 수익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위험은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위험이 높아지는 건 투자자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은요, 반대로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랬을 때 우리 이러한 재화를 비재화라고 해요. 비재화. 자, 재화는 X제, Y제처럼 소비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지는 것을 재화라고 합니다. 근데 비재화는 반대예요. 얘는요,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재화를 비재화라고 하고 쓰레기, 매연, 공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재화예요. 그런데 우리 위험도요, 일종의 비재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경우에는요, 원점을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자,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Y제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져.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X제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많아져. 이렇게 원점은 출발한다는 출발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만약에 여기를 원점으로 한다면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원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출발점의 의미가 되지를 못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수록 수익이 높아지고 좋은 거니까 얘는 이쪽으로는 출발점의 역할을 갖게 되는데 이쪽 수평축으로는 출발점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경우에는 원점의 위치 자체를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원점의 위치를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원점이 여기에 있다면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화살표 방향이 일치하면서 얘가 출발점의 의미를 갖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Y축은 이쪽에 있으니까 Y축을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Y축을 이렇게 갖고 오면요. 이렇게 갖고 오면요. 얘가 수익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높아질수록 좋은 거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원점의 위치를 여기로 본다면 자, 위험은 작아질수록 좋은 거고 수익은 높아질수록 좋은 거니까 원점이 여기에 있다면 가로축으로도 세로축으로도 출발점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점을 여기로 인식한 다음에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예시를 해볼게요. 자, 우리 요건 지우고요. 자, 우리 한번 응용시켜 봅시다. 어떻게 응용시킬 거냐면요. 자, 이번에는 이쪽이 비재화로 할게요. 비재화. 세로축이 비재화고 우리 가로축은 재화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수록 좋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수록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수평축 재화는 많이 소비할수록 좋은 거고 세로축 비재화는 적게 소비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원점을 이동시킬 거예요. 자, 원점을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원점을 여기로 이동시키면 어떨까요? 원점을 여기로 이동시키면 자,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면 둘 다 출발점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하면 여기 세로축 재화는 적게 소비할수록 좋은 거고 왜냐면 얘가 1, 2, 3, 4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점차 5, 4, 3, 2, 1 적어질수록 좋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 4기 때문에 1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원점을 여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는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요렇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그려지면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욱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는요, 둘 다 비재화예요. 둘 다 비재화, 이쪽도 비재화, 이쪽도 비재화라고 하면요. 자, 이쪽도 적게 소비할수록 좋은 거고 이쪽도 적게 소비할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원점을 그릴 건데 자, 우리는 새로운 원점을요, 여기로 잡을 거예요. 자, 여기로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얘도 자, 적게 소비할수록 좋은 거고 적게 소비가 좋은 거니까 여기다가 원점을 잡으면 세로축 재화, 가로축 재화에 모두 출발점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자, 이때는 얘가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1, 2, 3 점차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X축이나 Y축, 가로축이나 세로축에 어느 한 재화가 비재화인 경우 또는 두 가지 재화가 모두 다 비재화인 경우에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수익은 재화고 위험은 비재화이기 때문에 위험은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원점을 여기로 봐야 되고 그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 이러한 기회 궤적이 나왔고 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나왔으니까 살짝 눈치가 이제 채지시나요? 얘와 얘가 접하는 점에서 투자자의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이러한 기회 궤적과 일종의 예산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회 궤적과 자,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위험과 수익에 관한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투자자의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그때 우리 여기 가로축이 위험의 크기이기 때문에 요 효용 극대화점의 X축 좌표가 무엇을 의미한다? 위험 자산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점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A점이라는 좌표는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위험 자산이 얼마나 차지한지를 보여주고 나머지가 안전 자산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점에서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고 있다면 현재 이 사람은 자신의 투자 자산 W를 어떻게 배분하고 있냐면 이만큼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이만큼을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위험 자산 보유 비율은요. 전체 중에서 OA가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이 이러한 삼각형이 있고 이러한 삼각형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비례식 관계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요거 대 요거의 비율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요. 요거 대 요거의 비율로 얘기할 수가 있어서 자, 요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P의 길이 대 OE의 길이로도 위험 자산의 보유 비율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바로 요 부분이 안전자산의 보유 비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전체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서 안전자산 보유 비율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자가 이 점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자산 W1 중에서 이만큼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이만큼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한다고 할 거예요. 자, 이러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건데 자, 투자 수익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익이 날 수가 있고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100만큼의 이익이 날 수가 있고 100만큼의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정부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그 투자 수익 중에서 20%를 조세로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익이 100이 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20을 조세로 징수하겠죠. 자, 20%의 세율이니까 20을 조세로 징수하게 되면 이제 이익의 크기는 세후 이익은 8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투자를 해서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했었을 때 그 투자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조세로서 징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을 때 이익이 나면 이렇게 이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대신에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거꾸로 손실금의 일정 퍼센트를 절세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완전 손실 상계라고 해요. 자, 완전 손실 상계는요, 손실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자, 우리 이때 역시 20% 똑같이 할게요. 자, 똑같은 비율이라면 이때에는 손실 금액의 20%를 조세 감면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손실의 크기가 80으로 감소하게 되죠. 요거 지금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정부가 투자 소득에 대해서 20%의 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 중에서 20%를 조세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버리면 세후 수익이 100에서 80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20%가 감소하게 되겠죠. 근데 이랬을 때 정부가 손실금에 대해서도 완전 손실 상계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완전 손실 상계를 해준다면 자, 이익이 나면 이익 난 것 중에서 20%는 우리가 가져갈게. 근데 반대로 니네가 손실이 나면 손실금의 20%도 우리 정부가 똑같이 책임질게. 따라서 우리 이 경우에는요, 완전 손실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나면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의 20%를 세 공제를 통해서 너희들의 조세 부담을 20만큼 경감시켜 줄게. 그러면 실질적인 너희들의 손실은 100이 아니라 80으로 감소하게 될 거야. 이익의 크기도 20% 줄고 손실의 크기도 20%가 줄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완전 손실 상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가 세율의 크기로 이 사업의 공동 투자자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자 100% 내 지분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 그러면 이러한 세금이 없었다면 자 100% 내 사업이에요. 이익이 나도 100을 벌고 손실이 나도 100을 잃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분 20%를 참여해. 20%를 참여하면요. 이제 100의 이익을 벌어도 20은 걔를 줘야 되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80으로 줄겠죠. 반대로 100의 손실이 나도 이 중에 20의 손실은 지분 20% 지분권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손실은 80으로 감소하겠죠.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자, 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면서 동시에 완전 손실 상계를 해주는 것은 정부가 이 사업의 세율의 비중으로 세율의 퍼센트로 이 사업의 공동 투자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얘기예요. 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완전 손실 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자, 근데 완전 손실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실 상계를 아예 해주지 않거나 또는 부분 손실 상계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분 손실 상계는 이런 거예요. 자, 네가 이익이 나면 20%의 이익을 내가 가져갈게. 그런데 손실이 나면 손실금에서 10%만 내가 세액공제로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게. 바로 이게 부분 손실 상계입니다. 아시겠죠? 이익은 20%로 가져가면서 손실은 10%밖에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분 손실 상계인데 우리 시험에는 부분 손실 상계가 나온 적은 사실상 없어요. 따라서 그냥 그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 시험은 완전 손실 상계 해주거나 아니면 손실 상계를 전혀 해주지 않거나 이 두 가지 경우만 공부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완전 손실 상계를 해주거나 아니면 손실 상계를 완전히 안 해주거나 전혀 안 해주거나. 자, 전혀 안 해준다. 이 경우에는요. 이익이 나면 이익의 20%만 가져가고 손실이 날 때는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네가 잘못한 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손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게 바로 손실 상계 전혀 안 해주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정부가 투자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손실 상계를 어떻게 해줄 거냐를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바로 완전 손실 상계를 해주는 경우, 얘가 1번이고 2번 경우의 수가 전혀 손실 상계를 해주지 않는 경우인데, 자, 각각 이렇게 되었을 때 기회 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완전 손실 상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00의 이익이 나도 20%를 떼가기 때문에 우리 완전 손실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크기가 원래는 RW였죠. 원래는 RW였는데 자, 이것이 T%의 비율로 세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1 빼기 T의 RW로 이익의 크기가 감소하게 돼요. T%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세금을 떼가니까. 자, 우리 그래서 원래 RW였는데 이게 1 빼기 T의 RW로 이렇게 T%만큼 이렇게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 위험의 크기도 근데 손실이 나도 손실금의 20%를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투자 위험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T%만큼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부담하고 있던 위험의 크기에서 1 빼기 T의 B로 이렇게 투자 위험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T%만큼 위험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완전 손실 상계를 해주는 경우에는 수익의 크기도 T%만큼 감소하게 되고 위험의 크기도 T%만큼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면 기회 궤적이 원래는 요 P점에서 자, 시작점이 여기 원점이고 끝나는 점이 여기 P점이었는데 이제는 수익의 크기도 요만큼 짧아지고 위험의 크기도 요만큼 짧아지니까 이제 이 기회 궤적의 끝나는 점이 P점이 아니라 Q점으로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짧아지게 돼요. 종전에는 자, 우리가 100% 위험 자산에만 투자한다면 그때 RW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때의 투자 위험의 크기는 B였단 말입니다. 가장 큰 위험이었죠. 그래서 그때 기회 궤적의 맨 끝점은 여기 P점이었는데 이제는 수익의 크기도 T만큼 작아지고 T%만큼 작아지고 위험의 크기도 T%만큼 작아졌기 때문에 얘도 T만큼 짧아지고 T% 짧아지고 얘도 T% 짧아지니까 결국 기회 궤적의 맨 끝점은 여기 Q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업이 잘 돼도 80밖에 못 벌지만 대신 위험의 크기도 20%가 감소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단순해요. 완전 손실 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회 궤적의 길이가 짧아진다.
아시겠죠? 기회 궤적의 길이가 요만큼이 짧아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아까 구했었냐면 요거분의 기회 궤적 전체 길이로 구했죠. 따라서 아까는요. 요거분의 분자는 똑같죠. 분자는 똑같은데 아까는 분모의 길이가 원점에서 B점까지의 길이였는데 이제는 기회 궤적이 짧아져서 끝점이 이제 C점이야. 따라서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짧아졌죠. 따라서 위험 자산의 보유 비율이 종전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는요. 요 길이분의 요 길이였었는데 이제는 분자의 길이는 똑같은데 전체 길이가 짧아졌어. 따라서 위험 자산의 보유 비율이 이것으로 봐도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안전 자산의 보유 비율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1 중에서 얘가 커지니까 얘는 당연히 작아지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전체 중에서 안전 자산의 보유 비중이 요거가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짧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전은 얼마였죠? 종전에는 전체 중에서 요만큼이 안전자산이었는데 이제는 요거 중에서 요만큼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보유 비중이 작아집니다. 자, 선으로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일단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이 커진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그래프로 확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안전자산의 보유 비율은 작아진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완전 손실 상계가 허용되면 기회 궤적의 기울기는 유지한 채로 이거 지금 기울기 바뀌었어요? 아니요. 기울기 똑같아요. 기울기 유지한 채로 길이가 짧아져요. 기회 궤적의 기울기가 짧아집니다. 자, 따라서 위험자산의 보유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분자값은 그대로인데 자, 요 점은 요 길이는 그대로인데 길이가 짧아지니까 분모의 전체 길이값이 짧아지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수값이 커진다. 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냐면 완전 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민간의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3번에서 투자자의 위험부담 행위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투자자들은 종전보다 더욱더 위험한 자산에 더욱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큰 위험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각 개인의 위험 부담 행위가 증가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위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전반적으로 종전보다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은 사회 후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왜 민간이 이렇게 행동이 변화하게 되냐면 정부가 공동 투자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아마 교과서에 적어놨을 텐데 옆에 멘토링에 있죠. 자, 혼자서 10억 원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 10명이서 1억씩을 나누어 투자하는 게 리스크가 더 작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공동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의 투자 비중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조금 더 큰 위험을 추구할 수 있게 돼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위험한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 혼자 10억을 다 투자해. 네 인생 걸고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무섭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 위험한 사업이 있어. 요거 꽤 위험한 사업인데 10명이서 1억씩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해. 너 한번 참여해 볼래? 그러면은 혹시 이 사업이 확실히 위험하긴 위험한데 그래도 1억 정도는 혹시 잘못돼서 잃는다고 해도 내가 또 몇 년 일하면 또 보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 해볼까? 라는 생각이 더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동 투자자가 생기게 되면 종전보다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부가 T%의 비율로 공동 투자를 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민간은 이걸 믿고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자, A라는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B라는 개인도 투자하고 있고 C라는 개인도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완전 손실 상계를 해주면서 투자 수익에 대한 조세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T%의 세율로 A 투자자의 투자 자산에도 T%의 비율로 참여한다는 이야기고 B 투자자의 투자 자산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C도 이렇게 참여한다는 얘기죠.
각각의 T%에 해당하는 만큼을 정부가 공동 투자자로서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사업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고 여기도 참여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개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정부가 각각 T%의 비중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부는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A 투자, B 투자, C 투자, 그리고 Z 투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투자 안에 분산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도 T% 투자하고 여기도 약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무수히 많이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투자자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험의 크기가 내려가게 돼요. 바로 그게 위험 분산이죠. 바로 이게 위험 분산이고요. 이렇게 다수의 투자 대안에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의 이 투자안의 위험도 여기로 정부가 가져가게 되고 이것도 위험, 요것도 위험, 요것도 위험이 다 이렇게 정부에게 위험이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위험이 모이게 되면 결국 위험들끼리 서로 상쇄작용을 거쳐서 전체적인 위험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뭔 소린가 하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업이 있고 우산 사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업 자체의 위험이 있고 우산 사업 자체의 위험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험의 크기를 부담해야 되죠. 그런데 이 위험과 이 위험을 정부가 모두 보유하게 되면 이 안에서 서로 상쇄가 발생해서 전체적인 위험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에로 린드 정리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정부로 이렇게 많은 투자 위험들이 모이게 되면 전체 위험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냥 이렇게 결론 외우시면 돼.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많은 투자 안에 분산 투자하게 되고 여러 가지 투자 위험이 정부로 모이게 되면 자, 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전체 투자 위험이 작아지게 돼요. 우리 이것을 위험 집중과 위험 분산이라고 하는데 위험 집중과 위험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위험의 크기가 더 작아질 수 있다면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손실상계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경우에 기회 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게요. 자, 수익이 나면 수익의 일정 %는 조세로 떼어간다고 했지만 손실이 나면 남 몰라 한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수익의 크기는 T%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수익은 T%로 작아지죠. 하지만 손실이 나도 손실상계를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의 크기는 불변입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 기회 궤적의 끝점이 종전의 P점에서 Q점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회 궤적의 기울기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기울기가 종전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가 됩니다. 자, 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동일한 크기의 위험을 부담했었을 때 종전에는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만큼의 수익밖에는 얻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동일한 위험을 부담했었을 때 종전보다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위험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종전에 위험자산에 투자했었을 때는 원래 100의 이익이 발생하면은 100을 다 가져갔었죠. 이러한 조세가 있기 전에는 100의 이익 발생하면 100을 가져갔었죠. 그런데 조세 부과 전엔 그랬는데 자, 조세 부과 후에는요. 이제는 이 중에서 80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이러한 변화를 안전자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종전에는요. 내가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인 100이라는 기대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안전자산에 투자했었거든요. 바로 이게 안전자산 투자의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자, 종전에는 안전자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100이었어요. 100이라는 수익을 포기하면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이때는요. 근데 이제는 이익의 20%를 정부가 조세로 가져가면은 이제는 안전자산에 내가 어떠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벌 수 있었던 수익 80만 포기하면서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100에서 80으로 이렇게 변화했다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의 투자의 기회비용이 100에서 80으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종전에는 내가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면 벌 수 있었던 100이라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자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포기해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80의 수익만 포기하면서도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부담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부담이 감소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곧 안전자산의 투자의 기회비용이 감소했다는 걸 얘기해요. 기회비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의 가격이 싸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자산의 상대적 가격은 비싸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안전자산의 상대적 가격이 싸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위험자산의 투자의 기회비용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위험자산 투자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자산에 투자해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자산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은요. 자, 가격이 1000이라고 할게요. 가격이 1000이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산의 가격이 1000에서 2000으로 상승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얻을 수 있었던 수익률보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자산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종전보다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는 10%지만 이때는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자,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은 종전에는 100을 벌 수 있었는데 이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80밖에 못 벌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변화는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위험 부담 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 행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위험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가격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 궤적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를 고찰해야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체 효과를 볼게요. 자, 위험 부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말로 위험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또는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다 같은 말로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위험 자산이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줄일 거고 상대적으로 싸진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대체 효과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두 번째 소득 효과는요. 위험 부담 행위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위험 부담 행위가 정상제냐 열등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재화는 정상제냐 열등제냐. 자, 그런데 위험 부담 행위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위험 자산과 동의어다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말은요.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 행위 또는 위험 자산 자체는 정상제냐 열등제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정상제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의 소득이 증가해요. 어떤 사람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냐?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위험 자산은 정상제예요. 또는 위험 부담 행위는 정상제입니다. 이 말은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위험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부자가 될수록 어차피 난 돈 많아. 어차피 난 돈
많기 때문에 저거 투자해서 저거 위험한 투자해서 조금 날려봤자 나는 상관없어. 난 괜찮아. 나는 과감하게 투자해. 바로 이게 위험 자산이 정상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 부담 행위도 정상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것이 열등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요. 자, 난 이미 부자야. 난 이미 부자기 때문에 뭐하러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겠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키지. 바로 이게 열등제인 경우예요. 어떠한 차이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나 위험 부담 행위가 정상제라면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할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세 부과가 이루어져서 자,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돼요. 자,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요. 그때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정상제라고 한다면 실질 소득이 감소할 때 위험 부담 행위도 감소하게 돼서 이때는 양자의 방향이 일치하게 돼요. 따라서 위험 부담 행위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무조건 위험 부담 행위는 감소합니다. 즉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행위는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이 열등제라면 실질 소득이 감소할 때 오히려 반대로 위험 부담 행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 행위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양자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위험 부담 행위가 정상제라고 한다면 결론은 한 개뿐이에요. 무조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행위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 행위가 열등제라고 한다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위험 자산의 투자 증감은 결정될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다시 아까의 그래프로 돌아가게 되면요. 대체 효과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인다고 했고요. 소득 효과는 우리가 열등제를 가정할 거예요. 자, 위험 부담 행위가 열등제다라고 한다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행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 효과를 위험 부담 행위를 열등제로 가정한다면 얘와 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더 큰 경우에는 위험 부담 행위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A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양상으로 균형점이 이동할 것이고요. 자, 둘이 같다라고 한다면 불변이겠죠. 자, 요 비중이 불변일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얘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위험 부담 행위가 오히려 더 증가하겠죠? 그때는 E에서 C점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요 위험 부담 행위가 얘가 정상제다. 만약 얘가 정상제다라고 한다면 대체 효과는 위험 부담 행위를 감소시키고 소득 효과도 위험 부담 행위를 감소시키니까 무조건 위험 부담 행위를 감소시킬 거예요. 따라서 자, 우리 위험 부담 행위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무조건 요 A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열등제일 때에는 A, B, C 모두 다 가능하고요. 정상제일 때에는 이 점에서 A점으로만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회 궤적의 기울기가 바뀐다. 기회 궤적의 기울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가격 효과에 따라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대소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세가 위험 부담 행위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고요.